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로 5강을 맞이했습니다. 5강을. 자, 오늘은 교정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회계에서는 회계 언어를 사용합니다. 회계 언어. 회계 언어가 뭐냐? 회계에서 사용하는 교정 과목들을 사실은 회계 언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교정 과목에 회계 언어라고 하면서 유사한 종류를 끼리끼리 모아서 명명한 것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첫 시간에 그 맥주병, 뭐 음료수병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뭐 카스가 몇 병 있고, 뭐 하이트가 몇 병 있고 이러면서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회계 언어 교정 과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복리후생비라는 교정 과목을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되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종업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자는 돈이죠. 그래서 직원과 같이 사장님이 밥을 먹거나 또는 팀장님이 부하 직원하고 밥을 먹거나 또는 회식을 하거나 이럴 경우, 또 거래처하고 식사하는 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나하고 직원을 우리가 관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심을 먹었다 해도 이 사람은 별도로 접대비라는 교정 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경조사비, 사내 행사비, 사내 행사비,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임직원에 대한 진료 의료비, 또 명절 선물대, 업무와 관련된 시상금, 이런 업무와 관련된 시상금 있죠. 뭐 이번 달 매출 뭐 얼마 달성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시상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상을 거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 주는 곳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기타 소득으로 해서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별도로 징수하게 되겠죠.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 보조비, 뭐 학예복, 동계복, 작업복 등등 이런 것들을 그 사서 직원들에게 이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 갖고 우리가 하나의 교정 과목, 무슨 교정 과목이요? 복리후생비라는 교정 과목에 다 몰아넣어서 복리후생비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그 샘플을 하나 보고서 하나하나 이 기회에 한번 읽어는 봅시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 요게 제가 옛날에 이제 만들어놨던 샘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8기입니다. 8기. 8기라는 거는 2017년도에 8기죠. 이때 당시에 이 회사가 8년 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기서부터 8기, 그러니까 8년 된 회사죠. 8년 된 시점에 이 회사는 지금 자산이 전체 얼마냐? 재산이 맨 밑에 보면 자산 총계가 해서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전기보다는 자산이 53억에서 50억으로 3억이 줄었죠.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여기 보면 3억이네요. 그렇죠? 자본금 3억을 갖고 가서 지금
얼마를 한 겁니까? 50억을 했으니까 회사가 꽤 많이 성장을 했죠. 네. 자,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고 얘기했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입니다. 그래서 크게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과 자본 항목으로 나눠놓고 차변에 있는 이게 차변이에요. 이게 이제 대변 규정이고요. 자산에는 어떤 자산이 있느냐?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별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자산, 움직일 수 없는 자산. 움직일 수 있는 건 유동성. 보통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겠죠. 현금화할 수 있는. 그래서 현금, 예금, 뭐 재고도 들어갑니다. 재고도 막 팔면은 돈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당좌자산. 근데 현금화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런 거, 구축물 같은 거. 여긴 토지하고 건물이 없네요. 이 회사는 토지하고 건물이 없습니다. 내 건물이 없어 임차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비품도 있고 시설 장치도 있고 이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이 있고 그리고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임차보증금이 있네요. 그렇죠? 이 회사가 자기 건물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임차보증금이 있네. 8,500만 원 임차보증금으로 8,500만 원을 대고 있습니다. 그 비싼 보증금은 아니네요. 그렇죠? 월세가 또 나가겠죠. 월세 임차료가 나갈 겁니다. 임차료는 손익계산서 항목이니까 이런 것들이 재무상태표의 차변인 자산에서 다루어지고 부채를 볼까요?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뭐냐? 아까 여기 있는 유동자산처럼 당장 돈으로다가 갚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뭐 외상 매입금, 미지급되는 돈, 예수금, 선수금, 단기 차입금 있네요. 어서 돈 빌렸습니다. 1억. 미지급 세금도 아직 안 냈어요. 미지급 비용, 비유동부채는 장기 차입금이 있네요. 장기 차입금이 150만 원이네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6천만 원. 자본에는 자본금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에 단기 순이익 표시하게 되어 있죠. 단기에는 3억 4천, 정기에는 6억 5천.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2016년도보다는 2017년도가 영업을 잘 못했네요. 그렇죠? 이걸로 보면 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와 자본을 합친 부채와 자본 총계가 약 50억 되네요. 그렇죠? 50억. 자, 이 50억과 부채와 자본 총계가 여기 있는 자산 총계랑 맞는지 봐야죠. 5062-607-954 5062-607-954 일치하죠? 예, 차변과 대변이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면 외화예금, 외화현금이 있네요. 당좌자산에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에 외화가 있네요. 이 회사는 이 계정 과목을 보고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외화를 갖고 있으니 수출 또는 수입 뭐 이런 걸 하겠죠. 또 재고자산에 보니까 미착품이라고 있네요. 미착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제품이나 상품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독일에서 물건을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근데 독일에서 배로 떠났어요. 근데 아직 국내에 도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미착품입니다. 미착품.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독일에서 수입을 좀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미착품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퇴직연금을 우리가 운용하게 되어 있죠. 지금은. 그래서 이 회사는 퇴직연금을 4억 정도를 지금 전체 인원은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까 복리후생비 얘기했죠? 이게 판매비의 일반관리비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과 제조원가의 명세서에 있는 이 비용은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노무비 밑에 이게 제조 경비거든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비 이런 것처럼 여기 지급 임차료 있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거랑 손익계산서랑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판매 활동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나 제조 경비 쪽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판매 쪽에도 사람이 있을 거고 생산 쪽에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을. 그럼 뭐 똑같은 복리후생비잖아요. 하나는 관리 쪽 직원에서 먹었던 영업사원이 먹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사람은 식사를 한 게 영업 쪽에 있는 복리후생비고 생산 쪽에는 생산 쪽의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정 과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손익계산서에 또 계정 과목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매출액이 작년하고 비슷하죠. 예,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서비스 매출도 있습니다. 또 매출 원가 있고요. 매출 원가에 상품 매출 원가 있고 제품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도 있고요. 또 제품 매출 원가도 있고 또 관세 환급금이 있죠. 관세 환급금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출하거나 수입을 할 때 주로 이제 수입을 할 때입니다. 수입을 할 때 부가세가 붙는데 수입을 할 때 관세 붙은 것들이 다시 수출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세를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관세 환급금, 내가 냈던 관세를 다시 받는 겁니다. 돌려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세 환급금 그런 항목이 있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죠. 매출 총이익. 여기 이제 판매비 일반관리비 나오고요. 임원 급여, 직원들 급여, 상여금, 퇴직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여기 8기에 나간 퇴직금입니다. 퇴직급여가 나간 거고 이 퇴직급여와 재무상태표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회사는 이 사업, 지금 예를 들게요. 이 사업을 갖고 퇴직 운영을 하다가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이 금액 4억에서 돈을 빼서 이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그 지금 당장 전체 퇴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가느냐 잡아놓은 게 지금 여기 한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다 나가게 되면 퇴직금으로 다 나가겠죠. 4억이. 근데 여기서는 1억만 나간 겁니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이런 거에서 공과금에서 쭉 한다 보시면 되고요. 경상연구개발비가 있네요. 이 경상연구개발비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연구개발비하고 경상연구개발비는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연구개발비 이거는 신제품을 위한 비용,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연구개발비라고 하고 경상연구개발비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좋게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경상연구개발비예요. 그래서 연구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이렇게 쭉 들어가고 여기 보면 수출 재비용이 있죠. 아까 수출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재무상태표에 보면 외화 예금과 외화 현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걸 보고서 이 회사가 수출을 하고 있었구나 또는 수입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수출 재비용이 있습니다. 수출 재비용이 있다 보니까 해외 시장 개척비도 또 별도로 나가죠. 해외 시장 개척비는 이런 거 뭘까요? 해외 출장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여비교통비, 일반적인 여비교통비하고 좀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여비교통비 1,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수출 해외 시장 개척비를 5,9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해외 시장 개척비를 분류를 안 하고 여비교통비로만 다 넣으면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여비교통비가. 그래서 이걸 여비교통비로 안 넣고 별도로다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출장비 이렇게 해서 별도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분류를 해 놓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지금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갔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보면 영업이익, 그래서 나온 게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업이익을 제가 BEP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BEP가 영업이익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얼핏 잠깐 얘기만 드렸지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이 영업의 수익에는 이자 수익,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또 외환, 돈을 있는 걸 달러를 바꿨어요. 그러다 보면 차익이 생길 수도 있고 차손, 원화가 떨어져 갖고 가치가 떨어져서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익 볼 때는 외환 차익, 손해 볼 때는 외환 차손. 은행에 나오는 수입이자에 대한 부분이 이자 수익, 차익금 이자를 나가는 건 이자 비용. 요것처럼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 있네요. 이 회사는 또 국가로부터 뭔가 또 그 정책 개발 같은 그런 거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 또는 경상이익이라고 합니다. 경상이익에서 이제 법인세들을 다 빼고 남으면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러죠. 이 당기순이익이 제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고 그랬죠. 340, 392, 845가 이쪽에 당기순이익 340, 392, 845로 넘어와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설명 이렇게 드리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한번 볼까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재료비, 부재료비. 부재료비가 많지 않을 때는 원부재료비에서 한 계정 과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재료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금액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 단기 원재료에다가 같이 합산해서 부재료 계정 과목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도로 표시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노무비면 급여, 임금, 상여금, 잡급, 퇴직급여, 여기도 퇴직금이 나갔네요. 예. 경비에도 보면 이거 제조 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료도 여기 나가네요. 그렇죠? 4,800만 원 임차료 나가 있고, 아까 어디서도 임차료가 나간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에서도 임차료가 있었나요? 한번 볼까요? 대손상, 샘플비, 교육훈련비, 임차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임차료가 2개 나가 있죠? 여기도 임차료가 있고 여기도 임차료가 있네요. 이 얘기는 뭐냐? 판매비에 일반 갈비에 들어가는 건물이 따로 있을 겁니다. 빌린 거잖아요. 임차 보증금 낸 게 있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 그리고 이거는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임차료 별도로 구별을 합니다. 여기 또 외주 가공비가 있네요. 외주 가공비가 있는 걸 보니까 외주 가공비 금액이 크죠. 외부에다가 일부분은 가공하는 걸 많이 주고 있는가 보네요. 예, 자기가 생산을 일부 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보내서 거기서 조립 가공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또 포장을 해갖고 우리가 물건이 나가는 것처럼 외주 가공비도 있습니다. 예, 금형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이 단기 총 제조 비용은 경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부재료비 플러스 원재료비 플러스 한 것이 단기 총 제조 비용이에요. 여기 이제 제품 제공들이 제공하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없다고 하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요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원가로 간다고 그랬죠. 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2537 357 791 2537 357 2537 357 여기 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2537 357 791로 들어와 있죠.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는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대로 그대로 넘어와야 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 부분이, 당기순이익 부분이 재무상태표로 연동돼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계정 과목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한번 저희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